자, 이어서 11번 들어갈게요. 자, 11번 천체 문제. 자, 우리 광도, 그 다음에 플랑크 곡선, 반드시 나와야 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도 사실은 조금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텐데, 일단 한번 보자고. 일단, 이 플랑크 곡선에서 항상 표면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빈의 변이 법칙이라 그랬어. 그치? 그럼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뭐를 찾는 거냐면, 람다 맥스를 찾는 거야. 지금 이 가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내고 있는 게 여기야. 여기가 람다 맥스지?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야. 근데 지금 파장이 이쪽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거니까 반대로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야. 그지? 온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빈의 변이 법칙 한번 써볼게요. 빈의 변이 법칙. 람다 맥스 최대 강도를 내는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빈의 변이 법칙이었지. 그럼 지금 표면 온도의 빈은 지금 가가 가장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태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온도가 낮은 게 누가 되는 거야? 나가 되는 거야. 이게 표면 온도의 B가 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별이 지금 절대 등급이 나와 있어. 절대 등급은 그 별의 실제 밝기를 등급으로 만든 거고 이 별의 실제 밝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 광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절대 등급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광도의 B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광도는 B를 구하는 건 아니고 광도를 그냥 대략적으로 크기를 따져주면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광도가 큰 거지. 조심해야 되는 거야. 등급은 작을수록 밝은 거니까. 그래서 가장 작은 게 지금 나니까 나가 지금 광도가 가장 커. 그 다음에 누구냐면 가야. 그치? 그 다음에 태양. 요게 바로 이제 광도, L이라고 쓸게요. 광도의 어떤 크기 비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일단 문제 한번 접근하면서 가봅시다.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래요. 자, 요거 기억나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 요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그죠?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뭐였냐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하는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제곱이었어요. 됐죠? 요게 바로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한 에너지였어. 그 다음에 우리가 광도라고 하는 것은 그 별 전체 표면에서 나오는 에너지 세기의 총합을 얘기하는 거니까 광도 L은 여기다가 별의 표면적 4파이 R의 제곱을 곱해주면 요게 바로 이제 광도를 구하는 식이었어.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광도입니다. 됐죠? 그럼 어쨌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하는 에너지는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표면 온도를 봐야 되는 거야. 그치? 표면 온도가 지금 가가 가장 높으니까 얘가 에너지가 가장 센 거야. 됐죠? 그래서 가가 태양보다 많다. 요거 맞는 겁니다. 자, 됐고 니은선지 나는 파란색 별이다. 내가 태양의 물량은 대략적으로 외워두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 많이 했었지. 이건 별건 아니지만 자, 태양 같은 경우는 얘들아 분광형으로 봤을 때 G형 별이고 그치? G형이죠. G형이고 무슨 색? 지금 펜이 노란색이 없으니까 노란색입니다. 지금 녹색으로 썼지만 노란색이 태양이야. 그치? 자, 그런데 나를 물어봤으니까 나는 지금 태양보다 온도가 낮단 말이야. 온도가 낮으니까 노란색보다 온도가 낮으면 뭐 주황색, 빨간색으로 될 가능성은 있어도 파란색이 될 수는 없지. 파란색은 얘보다 온도가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틀린 거야. 디귿선지 별의 반지름은 나가 가의 10배이다. 자, 요 광도 공식을 보면 반지름 R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루트 L에 비례한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네. 그죠? 근데 지금 누구랑 누구를 비교했냐면 나와 가를 비교했어. 나와 가를 비교했는데 일단 광도의 비를 보면 나하고 가 중에서 나가 광도가 더 크단 말이야. 그지? 나가 광도가 더 커. 여기 더 커. 근데 그냥 크다라고 하는 걸로는 이걸 따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나하고 가를 보면 얘네들을 봤을 때 등급이 몇 등급 차이나? 5등급 차이 나지. 우리가 포그슨의 방정식을 다 써서 구하지 않더라도 요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외워둬야지. 5등급의 차이는 광도가 100배 차이야. 밝기가 100배 차이잖아. 그래서 나는 가보다 광도가 100배 밝은 거야. 그죠? 그래서 나는 가보다 광도가 큰데 몇 배 밝은 거냐면 100배 밝은 거야. 그쵸? 그런데 나는 가보다 지금 온도를 봤을 때 더 작아. 그지? 얘가 더 작단 말이야. 요 값이 작아. 작단 얘기는 1배, 1배보다도 작단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금 1보다도 작은 숫자를 갖게 되는 거야. 곱하기 1보다도 작아. 그럼 여기서 루트를 벗기면 10이 되는 거니까 10에서 분모값이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10배보다 더 떼야 돼.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가 가의 10배이다. 요 말은 틀린 게 되는 거야. 10배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선생님은 조금 꼼꼼히 수업하는 버릇이 있어서 깨알 같은 좀 자랑을 해서 미안하긴 한데 요 정도는 우리가 판단해 보자. 쌤이 옛날에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었지. 선생님 수업을 듣는 애들은 알겠지만 이 플랑크 곡선에서 이 그래프의 면적 요게 EBS에서 많이 나오죠. 이 그래프의 면적
그지? 자, 이 그래프의 면적, 태양은 요 면적이겠죠. 요 면적, 그지?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요 면적이겠지. 요 면적. 이 그래프의 면적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 이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일 수도 있고 광도일 수도 있어. 그지? 그럼 우리가 이걸 판단할 수 있겠니?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니? 지금 보니까 광도로 봤을 때 나가 가장 크고 가가 그 다음이고 태양이 그 다음이야.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 밑에 있는 면적이 이 주황색에 해당되는 나의 그래프의 면적이 셋 중에서 가장 적어. 그러면 이 그래프의 면적은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광도가 될 수 없는 거지. 왜? 만약에 이 그래프의 면적이 광도라면 자, 나가 광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나의 그래프의 면적이 가장 컸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그래프의 면적은 뭐라고요? 단위 면적당 에너지 아니면 광도라고. 그럼 광도가 아님을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단위 면적당 에너지고 이 그래프의 면적은 시그마 t의 4제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므로 지금 가가 면적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의 표면 온도가 가장 높으니까 온도의 4제곱이라는 값도 가장 어때야 돼? 많을 수밖에 없다.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만한 내용이다 라는 것까지 얘기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정답은 몇 번이야 그러면?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별의 진화 단계 HR도 문제 나왔네요. 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간단하게 써볼게요. 쉬운 문제니까. 자, 여기 찍혀 있어. 얘 뭐야? 주기혈성이지. 주기혈성. 얘도 주기혈성이야. 근데 여기 쓰면 다 주기혈성인데 가가 라보다 좌측 상단에 HR도 찍히니까 가가 라보다 나가 아니라 라죠. 가가 라보다 자, 얘들아 뭐가 크다? 질량이 크다. 질량이 큰 주기혈성은 질량이 작은 주기혈성보다 광도도 크고 그 다음에 표면 온도도 높고 그 다음에 반지름도 큽니다. 근데 뭐는 짧다 그랬지? 수명은 짧다 그랬어요.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나는 뭐냐면 거성 쪽이겠죠. 거성.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 백색 외성일 거란 말이야. 백색 외성. 요렇게 따질 수가 있겠지. 알았지? 왜 블랙홀 뭐 이런 거는 될 수 없어요. 이런 질문 가끔 하는데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은 이제 HR도상에서 웬만하면 찍히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찍히는 건 이제 백색 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지? 문제 들어갈게요. 별의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하고 나를 물어봤는데 나는 거성이니까 부피가 매우 크지만 밀도는 작죠. 평균 밀도는 가가 더 커야 돼. 그래서 이건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거야. 다는 초신성 폭발을 거쳐 형성된다.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을 만들어야 돼. 근데 얘는 백색 외성이니까 안 돼. 틀렸어요. 얘는 오히려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면서 백색 외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별의 수명은 가가 라보다 짧다. 가가 라보다 수명은 짧아야 돼. 맞는 거죠. 정답은 기역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3번 문제. 자, 온대저기압 문제 나왔죠? 뭐 온대저기압하고 태풍 문제는 뭐 당연히 나와야 될 게 나왔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2단원에서 온실효과 복사평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기후변화 외적 요인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센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잘 나오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나머지는 나와야 될 문제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자, 지금 보니까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이동하죠. 자, 온대저기압은 우리나라에서 무슨 풍을 따라서? 편서풍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죠? 그때 쌤이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이 저기압 중심이 여기 있는데 이 저기압 중심에 남쪽에 있는 관측소가 있다. B 같은. 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바뀌어간다?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간다. 그래서 여기다가 풍향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유체지구는 이 풍향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여기는 남동풍, 여기는 남서풍, 여기는 북서풍, 여기는 북동풍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 B지역 입장에서는 지금 얘가 여기 있을 때 남동풍을 느끼다가 얘가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이 중간에 오게 되는 거니까 남서풍으로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면 여기로 가는 거니까 여기서 북서풍이 바뀌어.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남동, 남서, 북서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화되어 가야 돼. 그지? 반면에 저기압 중심의 북쪽에 있는 이 A 같은 경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 북동풍을 느끼다가 북서풍 쪽으로 바뀌니까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이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어 가야 되지. 뭐 요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요거 자료를 보자. 자료를 봤더니 지금 거의 남동풍 정도가 불다가 그 다음에 남서풍이 불다가 그 다음에 북서풍이 부네. 그럼 남동, 남서, 북서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 갔네. 그럼 여기 있는 이 관측소는 뭐가 되는 거야?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B 관측소에서 측정한 거야. 됐죠? 자, 이렇게 보면서 문제 접근해 보자. 가에서 온대저기압의 이동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다. 당연하고요. 나는 A에서 관측한 게 아니라 B에서 관측한 거니까 틀렸고
나를 관측한 지역에서는 이날 12시 이전에 소나기가 내렸을 것이다. 자, 12시는 지금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무슨 풍이 불고 있어? 남서풍이 불고 있어. 그럼 남서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는 얘들아, 지금 여기는 이 비는 요 시간대 12시 정도에 저기압이 여기 있는 거야. 온대 저기압이. 그지? 여기 있어야지 여기서 무슨 풍? 남서풍을 느끼게 된 거지. 됐죠? 그럼 이 B 지점은 아직 한랭전선이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한랭전선이 통과해야 그 뒤에 뭐가 와? 소나기가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12시보다 이후에 한랭전선이 통과할 수밖에 없어. 됐지? 그래서 요거는 이전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자, 됐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된다? 기억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뭐 우리나라 계절의 길이 변화, 그 다음에 나는 우리나라에서 아열대 기후 지역의 경계 변화를 예상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 문제에서 뭐 굳이 뭐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고 뭐 2090년까지 갔네. 2090년, 뭐 2100년 이렇게 됐죠? 뭐 2100년 정말 미래네요, 그죠? 우리 선생님 어릴 때는 2020년 원더키드라고 있었는데, 공상 만화가 있었는데 2020년 원더키드 보면은 우리 둘째 딸이 타고 다니는 뭐지? 그 싱싱카가 같이 생겼는데 이제 버튼 딱 누르면 막 날아다니고 학교 갔다 올게 엄마 하면 딱 버튼 누르면 학교 가고 막 뭐 그런 공상 만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공상 만화 보면서 정말 2020년 되면 저렇게 다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2020년이네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발전하지 않았지만 뭐 그러나 어쨌든 과학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2100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순간이동 같은 거 할까요? 딱 버튼 누르고 엄마 학원 갔다 올게 버튼 따르면 학원 가고, 그치? 그럼 인강 들을 필요가 없겠네, 그치? 현장 가는 게 더 빠르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여담이었고, 이거는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 경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를 다 외우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외워야 될 부분이 있고 외우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한 번씩은 꼭 정리해 봤으면 좋겠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이 문제를 뭐 풀기 전에 뭐 그럴 수는 있죠.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 아무래도 여름이 더운 계절이 여름이니까 여름이 어떤 1년 동안 여름이 차지하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열대 기후라고 되어 있는데, 아열대는 뭐냐면 저기 적도 지역 근처를 우리가 열대라고 얘기하고, 적도보다 약간 위쪽을 열대라고 그러고, 거기다 약간 더 위쪽을 이제 아열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훈훈한 지역, 따뜻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2000년에는 당연히 아열대 기후의 지역의 경계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여기는 요 밑에가 이제 아열대 기후였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고위도니까 얘보다. 근데 이제 2100년이 되면 요렇게 경계선이 바뀌고, 이 경계선에 의해서 이제 아열대 기후가 이제 요 밑에가 이제 아열대 기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당연히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아열대 기후의 경계가 좀 더 북상하겠죠. 따뜻한 지역에 더 위까지 가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기억 볼게요. 가에서 여름의 길이 변화는 봄의 길이 변화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름은 지금 봐봐. 5월이 여기 있고 요거 조금 헷갈리더라고. 9월하고 10월 사이 여기까지를 여름으로 잡았어. 그지? 근데 이제 얘가 2090년대가 돼버리면, 자, 이쪽으로 요만큼 늘었고, 이쪽도 이쪽으로 이만큼 늘은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봄을 보게 되면, 이제 봄은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돼. 그치? 그럼 여기가 이제 1월 달부터 이렇게 봄이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가 봄이라고 이제 대충 보는 건데, 그죠?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쯤에 있었는데, 봄이 조금 더 겨울 쪽을 침범했어. 약간 올라갔지, 이렇게. 여기에 비해서 약간 올라갔지. 그지? 그런데 여길 보면 봄이 조금 더 얘도 역시 5월 쪽에서 약간 4월 쪽으로 또 올라갔단 말이야. 봄이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봄이 요만큼 더 땡겨진 것만큼 여기서 봄이 여기서 또 요만큼 앞당겨졌어. 그러니까 봄은 별로 변하지 않았어, 기간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봄이 시작되는 지점도 좀 더 앞당겨지는 거고, 봄이 끝나는 지점도 조금 더 앞당겨지는 거니까 크게 변화가 없다고. 근데 여름은 이쪽으로 확장됐으니까 여름이 더 많이 늘어난 거야. 자, 이해됐지? 자, 그래서 가의 여름 길이의 변화는 봄의 길이 변화보다 크다. 이거 맞는 거네. 자, 니은선지. 나에서 아열대 기후 지역의 확장은 대체로 내륙 지역보다 해안 지역에서 뚜렷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요 밑에가 이제 아열대 기후라고 보는 거니까, 저위도니까. 지금 여기 육지 쪽은 좀 이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해안가, 연안가 쪽은 이 정도까지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연안가 쪽이 좀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판단이 가능하네. 이것도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티귿.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작물의 재배 가능 지역은 북상할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정체전선 문제. 뭐 이것도 뭐 나올 게 나온 거죠. 정체전선. 그죠?
자, 보아하니 내가 이런 거 많이 나온다 그랬지? 뭐 적외선 영상,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상 있다 그랬지? 기상위성 영상 사진 중에서. 근데 가시광선 영상은 말 그대로 가시광선, 우리 눈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낮에만 관측이 가능하다. 적외선은 낮과 밤 상관없이 볼 수 있다.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딱 시간이 나올 거란 말이야. 자정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밤이네. 그럼 자정이면 당연히 가시광선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뭘로 본 거야? 적외선으로 본 거다. 뭐 이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 뭐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동서방향으로 이렇게 뭐 정확히는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가로지르는 요 구름이 바로 이제 정체전설, 바로 장마전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초여름 장마전선인데 항상 정체전선, 장마전선 북쪽에서 비가 와야 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비가 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이 선, 이 주황색의 선이 바로 정체전선이 있는 위치야. 이것도 기억해둬야 돼. 시험 문제에서 여기 정체전선이 있다고 그러면 틀린 거야. 여기 정체전선이 있어야지 북쪽에서 비가 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정체전선 기호를 그려주면 여기서 차가운 오호츠크의 기단, 찬 기단인 오호츠크의 기단이 밑으로 남아하겠지? 그래서 여기 오호츠크에 고기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따뜻한 북태평양 기단이 위쪽으로 뭐 하는 거야? 북상하는 거지. 그지? 북태평양 기단. 그래서 둘이 만나서 세력 싸움하는 게 정체전선이었고 여긴 따뜻한 기단이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에 무슨 전선? 온난전선. 찬 기단이 내려가니까 여기는 무슨 전선? 한랭전선.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보자. 기억, 가시광선 영상이 아니라 적외선이니까 틀렸어. A지역에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자, 얘들아, 요거 기출 문제에서도 나왔었는데 뭐 정확히 이 문제에서는 오호츠크 기단이 어디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왜냐면 이쪽도 좀 구름이 좀 있고. 근데 보통 오호츠크 기단은 이제 보통 이쪽 쪽에 많이 있거든요. 약간 이쪽에서 이렇게 남아하는 게 오호츠크 기단이잖아. 그럼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오호츠크 기단도 고기압이잖아. 그럼 내가 기출문제 풀이할 때 그랬잖아. 여기 고기압이니까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불어 나가는 거야. 약간 북풍 계열이지. 이런 문제 낼 때 뭐 정확히 북동풍이냐 북서풍이냐 내려면 좀 더 디테일한 뭔가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북풍 계열이 된단 말이야. 선생님 여기가 지금 까만 거 보니까 여기가 고기압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나가는 거니까 역시 북풍 계열이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남풍 계열은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여기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고 판단이 가능한 거야. 됐지? 요건 틀린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거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은 바로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만큼 안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야. 알았어. 또 잔소리 한다고. 알았어. 그만할게. 자, 디귿. 정체전선은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발달해 있다라고 돼 있어.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발달해 있다. 자, 여기 맞는 거지. 디귿선지. 선생님 잔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이제 수학이나 국어 니네가 가끔씩 공부할 때 보면은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흐뭇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지구과학 입장에서는 조금 약이 좀 오르거든요. 왜냐면 야 수학 공부는 저렇게 열심히 하고 국어 공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구과학을 뭐 저거 공부하는 거 30%만 해봐라 진짜 니네가 다 맞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내심 좀 하다 보니까 약간 아싸 감옥의 어떤 비애 뭐 약간 이런 느낌 알았지?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랬어요. 자, 뭐 큰 의미는 없고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과학 공부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뭐야? 디귿. 오케이. 2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 문제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는 용승 문제 나왔네요. 그쵸? 용승 문제. 자, 지금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 북방부지 남방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북방부야. 그지? 북방부인데 자, 이렇게 방위를 좀 이렇게 그려준다고 한다면 그치? 지금 여기 A 지점인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연안 용승이 발생한 A역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용승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들아 우리 역으로 찾으라 그랬지? 여기에 용승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찬해수가 올라온다는 얘기고 이 A지역에 찬해수가 올라가려면 여기에 물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돼. 그래서 물이 이쪽 방향으로 빠져나갔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연안 용승이지. 그리고 이 방향이 바로 기억나니? 뭐의 방향이지? 에크만 수송의 방향이잖아. 그럼 북방부에서는 에크만 수송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으로 작용하니까 바람은 어떻게 불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었다는 얘기잖아. 남풍. 그지? 그러니까 남풍이 지속적으로 부니까 남풍에 의해서 오른쪽 직각으로 에크만 수송이 작용하고 이쪽에 빈 물을 채워주기 위해서 심층에 있는 찬해수가 올라와서 여기 뭐를 만들어? 냉수대를 만든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찬해수가 올라오니까 여기 찬해수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산소량이 많아지고 그치? 또 영양염류가 많아지고 그지? 또 혹은요 여기서 뭐도 발생할 수 있다고요? 안개, 공기가 냉각되기 때문에 안개 같은 것도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연안 용승은 24일보다 26일에 활발하였다. 24일은 여기고
26일은 여긴데. 아니 24일보다 26일이 조금 더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수온이 낮네. 그럼 이때가 용숭이 더 활발했네. 그래서 맞아. 그 다음에 니은선지. 열한 용숭이 일어나는 기간에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아니라 남풍 계열이니까 틀렸어. 디귿선지. 표층에서의 용존 산소량은 24일보다 26일에 대체로 높았을 것이다. 26일이 용승이 더 활발하니까 산소량도 더 어때야 돼? 많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네. 됐지? 맞는 거.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수온의 연직 분포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 여기를 뭐라고 한다 그랬었죠? 혼합층이라고 한다 그랬었지.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섞이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혼합층이 보통 30도 근처에서 가장 두껍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도는 바람이 잘 불지 않는 곳이라서 내가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다 그랬지? 얇다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60도 이상의 어떤 고위도 지역은 전부 다 무슨 층만 있어? 심해층만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B가 바로 뭐였냐면 수온이 비약적으로 감소하는 층, 수온 약층이고, 얘는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수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땠다? 안정해. 그래서 안정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밑에 C에 있는 심해층과 혼합층의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을 뭐하는 역할?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습니다. 그 말은 수온 약층이 안정하면 안정할수록 혼합층과 심해층은 더 안 섞여.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이제 문제 선지 볼게요. 자, 이거 안 넘겼네. 17번이죠. 적도 지역은 30도 지역보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 적도 지역은 30도 지역보다 바람이 약하게 봅니다. 자료상에서 봤을 때 약하죠. 혼합도의 두께가. 그리고 약간 베이스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자면 적도는 여러분들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적도 무풍대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적도는 바람이 잘 불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니은선지. B는 H층과 C층 사이의 물질 교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구간 B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율은 30도 지역이 적도 지역보다 크다. 자, 30도 지역하고 적도를 봤는데 구간 H라고 했으니까 여기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이 문제는 뭐 더 쉬운 문제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 H 구간에서 봤으니까 이 30도 지역은 이 H 구간이 뭐야? 수온 약층에 들어가잖아. 수온 약층에 들어가죠? 요렇게 수온 약층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적도 지역은 여기는 다 뭐에 들어가? 심해층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수온이 거의 일정하죠. 그래서 여기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층이죠. 그러니까 수온 변화가 여기서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30도 지역이 적도 지역보다 크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됐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태풍 문제도 나왔네요. 온대저기한 문제 한 문제, 태풍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왔네. 어우, 덥네. 자, 보자. 자, 태풍 문제인데 뭐 이것도 뭐 그냥 평이하게 나왔어요. 애들이 이제 가끔 이런 근거를 자꾸 묻는데 봐봐. 지금 이 자료는 여러분들 태풍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기압과 그 다음에 풍속이 나와 있는 자료가 그 태풍의 어떤 시간에 따른 기압과 풍속의 변화인지 아니면 한 관측소에서 시간에 따른 풍속과 기압의 변화인지를 잘 판단해야 돼. 알았지? 무슨 말이냐면 태풍의 풍속과 기압의 변화라고 한다면 태풍이 여기 있을 때 풍속과 기압을 측정하고 일로 왔을 때 여기서 풍속과 기압을 측정하는 이런 느낌인 거고, 선생님이 이제 관측소야. 내 관측소가 여기 있는데 태풍이 저기서부터 나한테 오는 거야. 왔다 가겠지. 그럼 여기 있을 때 태풍이 여기 있을 때 여기서 기압과 풍속, 여기 있을 때 기압과 풍속, 여기 있을 때 기압과 풍속. 그래서 관측소에서의 기압과 풍속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태풍 자체에서의 풍속과 기압을 얘기하는 건지는 조금은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전자야 후자야? 어느 해 9월 6일 15시부터 뭐 8일 9시까지 태풍이 이동한 경로고, 나는 이 기간 동안 서울에서 관측한 기압과 풍속의 변화래요. 그러니까 이 관측소에서 태풍이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느끼는 풍속과 기압이지. 그럼 태풍이 저기서 접근해 와. 그럼 접근해 오면은 점점 태풍의 중심과 이 서울은 가까워지니까 기압이 어떻게 돼? 여기서 관측한 게 낮아지다가 다시 태풍이 지나가니까 기압이 다시 어떻게 돼? 높아지겠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어렵게 찾지 말고 기압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게 바로 이제 기압인 거지. 그리고 지금 요 지점이 지금 뭐란 얘기야? 태풍의 중심과 거리가 가장 어땠다?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 됐어? 자, 그러면 여기가 기압이면 B는 뭐가 되겠어? A가 기압인 거고 B는 그러면 이 문제 조건에서 풍속이 되는 건데, 요거 내가 기출문제 해석해 주면서 예전에 2017학년도 기출, 수능 기출이었나요? 하여튼 해석해 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얘가 이제 풍속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럼 봐봐. 만약에 여기가 태풍의 눈이 통과가 된 거라고 한다면 서울 지역 입장에선 태풍의 눈이 통과될 수도 있지만 눈이 통과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잖아.
여기가 만약에 태풍의 눈이 통과가 됐다면 기압이 가장 낮은 요 지점에 풍속이 태풍의 눈에서는 풍속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뚝 떨어지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뚝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얘는 풍속이 지금 여기서 오히려 셌잖아. 그러니까 얘는 태풍의 눈이 통과되지 않은 거야. 그제? 요거 내가 기출편에서 내가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태풍의 눈이 통과될 때는 기압이 낮은 지점에서 풍속도 뚝 떨어지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으면 눈이 통과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건 그게 없으니까 눈이 통과가 안 돼. 선생님 조금 멍청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서울 여기 있는데 태풍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얘가 중심 통과했겠습니까? 안 했지? 맞아요. 사실 그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그렇게 푸는 게 맞는데 출제의 의도를 본다면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이제 좀 싱겁게 이렇게 그냥 그림상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말의 의미는 이 그림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았지? 꼭 우리가 해설 강의라고 하는 게 이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풀어야 되니까 잘 판단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기본은 이거다. 알았지? 자, 이제 문제 볼게요. A는 풍속, B는 기압이다. 틀렸습니다. 바뀌었어요. 니은 선지 6월 21일부터 7일 아니 6월이 아니라 6일 21시부터 7일 9시까지 제주도에서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자, 제주도는 지금 여기 있고 서울도 여기 있으니까 태풍 진행 경로에 어느 쪽에 있어? 둘 다 오른쪽에 있네. 오른쪽이면 무슨 반원이야? 위험 반원이고 위험 반원은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바뀌어가? 시계 방향. 다 알지? 이쪽에 있으면 여기는 무슨 반원? 안전 반원이고 안전 반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바뀌어가?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어간다. 공부 좀 한 학생들이라면 바로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됐지?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변하였다. 이거 맞는 거지. 위험 반원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7일 15시에 서울은 태풍의 눈에 위치하였다. 방금 얘기했죠? 태풍의 눈은 통과하지 않았어. 정답은 니만 맞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평가원 기출 변형인데 평가원 문제보다 더 쉬운 문제였어요. 19번 문제 볼게요. 자, 외계행성 탐사 문제 나왔죠? 외계행성 탐사 문제. 자, 외계행성 탐사는 내가 이런 얘기 했었지? 개정되기 이전에도 외계행성 탐사는 천체에 있었던 부분이고 그때에도 외계행성 탐사는 조금 센 문제가 나온 적이 많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킬러 문항급의 문제가 평가원에서는 출제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봤더니 딱 보니까 무슨 현상이야? 식현상이죠. 주기적으로 별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식현상을 나타낸 것 같아. 그치? 근데 이 문제에서 아마 이 문제는 조금 방심한 학생들이 오답률이 조금 높았을 거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어느 선지 때문에 요 디귿 선지 때문에 오답률이 좀 높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요 디귿 선지 선생님 개념 테크트를 들은 학생은 알겠지만 내가 강조해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뭐라 그랬지?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했으니까 도플러 효과 스펙트럼은 행성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를 따지는 거야? 별에 대해서 따지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별에 대해서 따진다는 것을 딱 망각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내가 개념 테크트리에서 2번인가 3번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식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태야. 그럼 그림을 잠깐 그리면 별이 이렇게 있는 상태고 별이 있고 자, 행성이 우리 눈의 시선 방향과 나란하게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해보자. 됐니? 이 문제에서 나란하다라고 돼 있니? 뭐 꼭 나란하다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식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나란하게 돌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 거잖아. 요 지점. 그치? 요 지점부터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 거니까 요 시간대를 선생님이 T1이라고 한다면 그치? 그때가 바로 이제 여기 있을 때쯤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제 식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야. 됐지? 여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여기 왔어. 여기 오게 되면 이제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 여기를 T2라고 한다면 이 그림에서 얘가 이제 완전히 들어가서 여기 왔을 때가 이제 T2가 되는 거야. 그지? 여기는 T1, 여기는 T2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속 어두워지는 순간을 유지하는 여기 끝까지가 이제 T3라고 한다면 T3가 바로 이제 행성이 별 안에 완전히 들어있는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가 T3.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원래의 밝기를 별이 회복하게 되면 여기가 T4라고 했을 때 이제 행성이 이쪽에서 이제 완전히 빠져나가는 여기 왔을 때가 T4 이렇게 되겠네. 됐죠? 자, 그럼 지금 봤을 때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요. A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A 기간은 여기서부터야. T1에서부터.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여기하고 똑같은 위치네. 그죠? 똑같은 위치지.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이 그림에서 봤을 때 T1에서 얘가 이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온 거야. 그치? 그럼 이때까지가 바로 행성의 공전 주기겠지. 행성의 공전 주기와 별의 공전 주기는 똑같이
공통질량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니까. 실제 그림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도 별과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맞는 거야. 자, 니은선지.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B는 2배가 된다. 뭐 이것도 여러 번 내가 강조했었던 거고 기출로 여러 번 나왔던 거잖아.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B가 뭐냐면 요거야. 원래 밝기에 대해서 어두워지는 폭. 요 폭은 내가 뭐에서 결정된다 그랬어? 자, 이 폭은 별의 면적에 대한 행성이 가리기 때문에 행성의 면적만큼의 B. 요거에서 결정된다 그랬잖아. 근데 반지름이 2배가 되면 면적은 4배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강조했었지? 그러니까 요거는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4배가 돼야 돼. 그래서 틀린 거. 그럼 디귿선지. C 기간의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요게 문제인데 적세 편이가 청세 편이보다 먼저 나타난다. C 기간은 자,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서부터 T4네.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하자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는 여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T1이 되는 시점이야. 그죠? T4에서 T1이 되는 시점까지야. 그러면 T4면 여기야. 여기에서 얘가 이제 이렇게 돌아서 선생님 그림대로 하자면 여기까지 오는 시점이야. 그쵸? 자, 그럼 얘를 내가 이런 문제 잘 나온다 그랬잖아. 위에서 바라본 그림으로 그려주면 자, T4가 여기 있는 거니까 우리 시선 방향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 그랬을 때 얘를 위에서 바라본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느냐. 자, 요렇게 별이 있고 자, 이렇게 별이 있고 조금 이쪽으로 그릴게요. 요렇게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행성이 요렇게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공통질량 중심이 여기쯤 이렇게 있고 우리 눈의 시선 방향은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지? 이렇게 좀 치울게. 시선 방향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공전 방향을 무슨 방향으로 할 건지는 이제 너희들이 설정하기 나름이니까 선생님은 그냥 여기서 반시계로 이렇게 돈다라고 해볼게. 반시계로 이렇게. 됐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별이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을 때가 딱 정확히 중앙을 통과할 때고 지금 행성이 여기서 이제 빠져나간 상태니까 행성은 이쪽으로 가고 별은 이쪽으로 가면서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는 이 행성이 이 별을 이렇게 빠져나간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도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될 때가 이제 행성이 별을 가리기 시작할 때고 요때가 이제 완전히 일직선이 됐을 때고 요때가 이제 빠져나가는 그림이니까 T4의 그림 바로 요 그림이지. 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T4에서 다시 T1이 됐대. 그럼 얘가 이제 요 상태에서 요렇게 계속 도는 거지. 그래서 다 여기까지 올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지금 행성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T4에서 있을 때. 멀어지고 있지. 행성이 뭐 하고 있다고? 멀어져. 행성이 멀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세편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행성은 멀어지지만 별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 내가 이거 조심하라 그랬잖아. 항상 도플러 효과는 누구에 대해서 따진다? 별에 대해서 따진다. 별빛이니까. 도플러 효과를 행성은 스스로 빛을 못 내잖아. 그럼 요거에 대해서 따지는 거니까 별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때 무슨 편이가 먼저 오게 되는 거야? 청색 편이가 먼저 오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적색 편이가 청색 편이보다 먼저 나타난다는 틀린 거야.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정답은 1번이 정답인데 자, 선지별을 잠깐 볼까요? 잠깐만. 기억도 있고 디귿도 있니? 기억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4번으로 체크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오답률이 좀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는 이제 우주론에서의 문제인데 우주론에서의 문제 중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이론이 나왔어요. 그죠? 인플레이션 이론은 사실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워낙 어려운 이론이다 보니까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는 한계까지만 딱 이해하면 문제는 거의 다 풀릴 거라 그랬어. 이것도 딱 이해할 수 있는 한계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이잖아. 선생님 교재 그대로 나와 있는 그림이지. 우주의 크기가 인플레이션 이론에서는 요만해 했다는 얘기야. 초반에. 그러면 자, 우리가 빅뱅으로 얘기하는 우주의 크기, 우주의 지평선은 지금 이만했으니까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이론이 더 됐다는 거야. 공간이 더 작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공간이 작은 공간 안에서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가 있었어. 에너지를 서로 교환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슨 문제를 설명했어?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설명했다고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자, 이런 거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빅뱅 이론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서 한 점에서 빵 터져서 물질들이 나왔다 쳐. 그럼 빵 터져서 물질이 나올 때 이쪽으로 가는 애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애는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 양쪽으로 이렇게 멀어지겠지. 그러면 이쪽과 이쪽은 서로 만날 수가 없다고. 이래서 이쪽과 이쪽은 서로 만날 수가 없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은 서로 닮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예를 뭐라고 들었어? 우리 과거에는 정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 한반도, 그 다음에 뭐 중국, 이 정도가 우리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럽이나 아메리카 사람들하고는 정보를 교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럽이나 아메리카 사람들은 양복도 입고, 그 다음에 머리도 두 발도 짧게 하고 다녔지만 우리는 두 발도 많이 안 깎고, 남자들도 안 깎고 한복을 입고 이랬단 말이야. 서로 닮아 안 닮아? 안 남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서로 정보를 교류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양복을 입게 되고 머리도 좀 깎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외국과 그지 서양과 우리가 동양과 서로 어떻게 돼? 닮아가고 있단 말이지. 이 닮아간다는 게 바로 우리가 정보를 교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와이프하고 처음에 딱 결혼했을 때는 막 맨날 주구장창 싸우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아 그래 쟤는 저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러면서 이제 케미를 맞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보통 신혼 초에 많이 싸우거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생님 경우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니까 조금씩 이렇게 맞춰주면서 나중에는 이제 서로 이제 좀 닮아가는 거지. 나는 야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우리 와이프가 야식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야식을 많이 먹게 되고 무슨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이해했지? 그래서 그런데 실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게 봐봐. 빅뱅 이론의 증거가 우주 배경 복사야. 그래서 코비 반환경, 그 다음에 WMAP, 그 다음에 플랑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관측을 했더니 우주 공간에 우주 배경 복사가 이쪽에서 오는 거하고 이쪽에서 오는 거하고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강도가 비슷하더라 이거야. 그 말은 우주의 어느 방향이나 어떻다는 얘기야? 닮아 있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지? 근데 빅뱅 이론에서는 얘네들이 섞일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닮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왜 닮아 있냐 이거지. 이걸 설명한 게 바로 뭐다? 인플레이션 이론이다. 요거는 사실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선지야. 올해 수능 특강 문제에도 나와 있는 건데, 자, 올해 수능 특강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결국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은 빅뱅의 증거지만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방향에서 비슷한 강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주가 닮아 있다는 거고, 이것은 바로 빅뱅에서는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설명할 수 없었던 한계를 바로 인플레이션 이론에서 뭐한다? 설명하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론은 초반에 우리가 빅뱅으로 생각한 것보다 더 작은 공간 안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작았는데 어떻게 더 커져요? 왜냐하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빅뱅 이론에 의해서 팽창하는 이 공간의 팽창은 광속으로 본 거거든. 광속. 빛의 속도로 본 거거든. 근데 뭐라고 그랬었지? 내가 수업 시간에 인플레이션 이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공간 안에서의 속도는 광속이 최대지만 공간 자체의 확장, 공간 자체의 팽창은 광속보다 빠를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요게 광속에 의한 팽창이라고 한다면 그 팽창이 된 인플레이션은 요 이후부터는 광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현재 우주는 이만하다. 우주의 크기가.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가시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우주의 지평선까지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 본다. 이런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인플레이션 이론이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빅뱅에서 설명할 수 없는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죠? 우주의 지평선 문제. 우주가 실제로 닮아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설명할 수가 있었죠? 우주의 편평성 문제. 그치? 편평성 문제. 그치? 우주의 공률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그치? 급팽창을 하면서 너무나 갑자기 커졌기 때문에 우주가 실제로는 공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측되는 우주는 평평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되게 어렵다 그랬지? 자기홀극 문제. 자기홀극. 이 자기홀극이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있어야 되는데, 빅뱅이 맞다면 우주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아. 관측이 안 돼. 그 이유는 이 인플레이션 이론에서는 우리가 관측될 수 있는 것은 지평선까지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으로 자기홀극이 벗어났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나왔으니까 내가 좀 꼼꼼하게 설명했어요. 자, 기억. 급팽창이 일어날 때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 맞지? 니은. 급팽창 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다. 그죠?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지. 됐지? 맞는 거.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관측되는, 조심해야 돼. 거의야. 알았지? 완전히 똑같진 않아. 거의 균일하게 관측되는 현상. 요것을 바로 뭐를 돌려서 얘기한 거야?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인플레이션 이론에서는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이 몇 번? 5번이 정답이다. 자, 됐죠?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틀린 거 꼭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 다음 모의고사는 이러지 말자. 알았지? 물론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진짜 잘 본 애들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한 애들도 있어요. 뭐 그런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회에 꼭 반성을 좀 하라는 의미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지?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